증권사와 운용사를 두루 거치신 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 그 중에서도 맏형격이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먼저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박사님 네. 여기 모시게 된 게 연합이품에서는 처음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제가 예. 게으른 예. 소치입니다.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제 오셨는지 너무 저는 좀 그랬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 애널리스트를 했었잖아요. 이제 제가 한참 이제 꼬꼬마 막 시장에 왔었을 때 우리 또 박사님 그 분석하신 자료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처럼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에는 이제 스승격 1세대 이코노미스트이기도 와. 하시고요. 아이고 별 말씀을. 정정해야겠네요. 맏형격이 아니라 네, 스승격격. 네. 네. 그리고 또 실제 운용사에서 또 부사장님도 해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 사이드와 셀 사이드를 두루두루 네. 경험하시고 지금은 또 이제 전체 글로벌 자산 배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저는 오늘 박사님 모신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고, 저도 뭐 네. 다시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네. 이렇게까지 설레하시고 기대하시고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이제 저희도 앞서 1부에서도 테이퍼링 이야기 하긴 했는데 연준에서 다가오는 회의에서 계속 평가할 것이다. 좀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를 좀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테이퍼링을 좀 앞당겨 시행할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뭐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뭐 관측은 컨센서스는 한 내년 초, 이제 내년 초부터 자산 매입을 줄여가지고 뭐 한 1년 정도 이제 계속 줄여서 내년 초에 시작하면 이제 연말에 끝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바로 할지 아니면 또 인터벌을 둘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2014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이퍼링을 1월에 시작해서 그해 10월에 끝났는데 첫 금리 인상의 방아쇠를 당긴 거는 2015년 12월. 그러니까 1년 2개월, 3개월이 넘어서 첫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확장 속도라든지. 근데 아무튼 테이퍼링은 내년 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먼저 네. 여쭤봤고요.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 이제 하나씩 화면 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이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어디 위치에 처해 있는지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통상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어닝 사이클은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그런데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작년 이제 4월경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무너진 각종 경제 지표가 1년 만에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조금 목소리는 이거 갖고는 조금 성이 안 찬다. 조금 더 아주 더 강한 경기 회복 지표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금 보여준 경제 지표의 회복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제 그러한 지표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라는 약간 재난 성격의 이런 이슈가 경제를 무너뜨렸잖아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풀리면서 당연히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휩쓸고 지나가면 복구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네. 그래서 뭐 복구된 거는 이해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 지표에서 이 경기가 지금 V자형으로 올라오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선진국, 미국, 유로존, 신흥국, 중국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이외의 신흥국들이 조금 올라오는 속도는 느립니다만은 아직 팬데믹이 좀 극복이 안 돼서 그런데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중심이지만 뭐 신흥국도 그렇고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가 이 경기 회복 과정 혹은 지금 회복된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연말까지 또 내년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사님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아직 헷갈려했던 부분 네. 이런 거 이제 스승님 같은 네. 분께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 해서 너무 엄청 기대가 설레 되는데 보이세요 지금. 네. 저도 이제 요즘 그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금융위기 있었을 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기가 그때 빠르게 회복됐지만 그때 이제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회복을 하긴 하지만 옛날로는 못 돌아간다. 네. 이제는 뭐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한참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보여주신 차트로 봐도 뭐 작년에 위기 이상을 훨씬 더 회복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경기의 모습이 어떨지 아직은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박사님 보시기에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경제가 다시 예전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시 충격을 한번 겪은 이후에는 내상이 깊어서 예전으로 회복하기 못해서 이제 낮아지는 수준에서 또 새로운 균형을 찾을 건지. 그러니까 즉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기의 어떤 높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착이 될 건지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낮아진 레벨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세계 경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는 게 일단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2022년 내년부터는 모든 지표들이 이제 차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표로 돌아가는 거고요. 지금 뭐 전분기 대비라든지 전년 동분기 대비라든지 전년 동월비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다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뭐 2022년 내년 정도부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코스트를 지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금융 투자의 여력이 지금 상당히 소진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만 해도 일단 뭐 추경을 하면서 계속 좀 출혈을 했고요. 그래서 뭐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도 지금 연준의 통화량이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네. 뭐 거의 전쟁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경기 부양책을 썼고 글로벌 GDP 대비 재정 투자가 평균 10% 포인트 가깝게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거의 10%에서 20% 포인트 올랐고요. 네. 재정 수지 적자도 당연히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적자 규모가 다 커졌죠. 올 컨트리가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재정을 쏟아부은 그런 사례가 뭐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냐라고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정책적 지원이 결국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양극화라든지 이런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이 코로나가 가져온 원래 본질도 있지만 네. 또 코로나 이전부터 내재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 그리고 기축통화국과 좀 주변국의 격차, 성장 격차, 그다음에 산업별로도 전통산업과 조금 메가테크, 혁신 성장 기업들, 또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 성장 산업들과의 격차, 그다음에 가계도 소득 상위 계층, 자산 소득 상위 계층과 좀 하위 계층의 지금 격차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벌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벌어지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요인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좁혀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쉽게 좁혀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글로벌 총수요가 한쪽에서는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다 같이 잘 살아야 국가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모든 계층이 잘 살아야 연령별, 소득계층별, 자산규모별 그래야 전체적인 소비가 올라와서 그걸 다 합친 매크로 소비지표, 투자지표, GDP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건강하게 상승하는데 이게 뭐 들쭉날쭉 계속 편차가 있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K자형 성장이라는 그 성장 차별화가 가지고 오는 분명히 좀 위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코로나로 지금 묻혀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2022년부터는 조금 더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표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차별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네. 약간 이제 선진 경제, 신흥국 경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코로나 위기에 예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예전의 금융위기 이후에 뉴노멀처럼 이제 낮은 수준에서 성장일 거다라고 대부분 예상은 하는 것 같은데요.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망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레리 서머스라던가 네. 또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좀 높게 갈 수 있다 하고 저는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의 얘기가 조금은 연결되는 게 레리 핑크 회장이 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냐라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은 약간 공급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따른 대응이 선진국하고 신흥국이 상당히 이렇게 좀 대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흥국 경제가 상당 부분 계속해서 코로나로 아마 그 괴로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그로 인한 공급망의 회복이 생각보다 좀 더뎌지면서 결국은 선진국은 빠르게 회복되지만 신흥국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신흥국의 공급망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생각보다 공급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그 레리 핑크 회장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는 조금 동의하고 싶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거기 플러스 이제 어쨌든 뭐 수요가 회복되면 펜트업 디맨드 이연 수요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뭐 혹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잡히면 뭐 유로존부터 서비스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그래도 서비스업 물가는 이동의 제약 때문에 조금 차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칠 상황. 이런 뭐 약간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신흥국의 공급 서플라이 체인의 좀 균열. 서플라이 체인이 또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만으로 균열됐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뭐 생산 어떤 기지에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이라든지 뭐 리쇼어링 정책도 뭐 말은 쉬운데 철수해서 자국의 공장을 짓는데 뭐 뚝딱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창고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시차가 생기고 정상적인 생산 가동에까지 그리고 공급 차질에서 또 한 가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희귀 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성장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판다든지 뭐 가령 이런 부분들이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소 금속을 굉장히 좀 공급 부족 사태로 몰고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달 내에 좀 끝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복합적이다. 거기다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도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옛날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근원 물가라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을 제외해서 이 변동성이 뭐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거 제거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통화 정책을 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근원 물가와 지금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가 조금 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뭐 집값 상승이 CPI를 통해서 지금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CPI 상승으로 이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뭐 유가만 해도 뭐 작년에 10불대에서 뭐 지금 70불대 와 있으니까 구리 뭐 지금 뭐 연준에서는 뭐 목재를 예를 드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은. 뭐 메탈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50% 100%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2년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3년까지 경기 침체기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경기 그렇죠. 확장기거든요. 네네. 어쨌든 경기 그 약간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는 거지, 정상화된다는 거지, 경기 하강기는 아닙니다. 경기 하강기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빠지더라도 제한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전히 디맨드가 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PPI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그러한 경로가 계속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내년에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옛날에 뭐 오일 쇼크 때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나 조금 뭐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게 낮아질 부분도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실물경제 이야기를 여러 네네. 방면에서 했으니까 통화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쓰신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이라면 연준의 긴축 행보는 2014년 이후처럼 장기에 걸쳐서 더디게 진행이 되겠지만 당시와 지금의 통화 긴축 환경이 다르다, 이런 언급이 있으셔서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고요.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약간 올드하니 뭐 저기 분석가들이 뭐 계속 이제 과거를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과거 얘기냐, 아유, 과거 중요하죠. 또 과거 타령이냐, 뭐 이렇게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이렇게 좀 핀잔을 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뭐 믿고 의지할 게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5년 말부터 이제 금리를 올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2017년 이제 가을부터는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줄였어요. 네. 연준이 양적 완화의 반대 말이라서 양쪽 긴축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긴축 메뉴가 있습니다. 테이퍼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뭐 금리 인상을 뭐 한두 번 하고 말 수도 있고, 뭐 양적 긴축은 건너뛸 수도 있고, 뭐 모르지만 아무튼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멀고, 테이퍼링은 그 이제 스타트다. 그러니까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통화 긴축의 기나긴 여정에 일단 시작을 알리는 것이 테이퍼링이라는 측면에서 자산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테이퍼링 자체로 긴장한다라기보다는 아니면 금리 한두 차례 올리는 것을 긴장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시장은 훨씬 더 지평을 넓게 멀리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4년까지도 통화 긴축이 계속될 수 있겠네. 이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을 조금씩 이제 많이 남은 것들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욕구를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이유는 경기 사이클을 뭐 박정현 박사님 질문하셨지만 2023년 뭐 2년 3년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 정도 내년 지나서 후년 가면 경제는 차분해지지만 지표는 그래도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 특별히 뭐 그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뭐 재고 과잉이라든지 설비 투자 과잉이라든지 그렇죠.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이 조금 지속된다면 2022년 3년까지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통화 정책의 이제 대빵인 뭐 연준이 네. 미국이 도대체 완전 고용을 어느 정도 시기에 달성한다라고 보는 게 옳은가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FOMC에서도 연준 의장이 어쨌든 조금 더 어쨌든 높은 고용 지표를 확인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의 좋은 고용 지표를 원하는지 제가 연준 의장과 통화를 못해서 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네. 이제 뉘앙스로 느끼기에는 아마 준 완전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로 따지면 4%대 초반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못 빼기는 상황으로 아마 연준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의 전략은 완전 고용이 숫자로 확인될 때 거의 한 4%대 4.1% 2% 이게 실업률이 찍힐 때 그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그러면 시장은 충격을 받아도 일단 경기 사이클은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압 경제라는 앨런 전 의장이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고압 경제에 도달해서 거기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폭발할 직전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고 그런 측면에서 첫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준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즉 2022년 내년 말 정도. 그러면 테이퍼링을 1년 하고 내후년 1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계속 연결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 7년간 어떤 긴축 행보와는 다른 굉장히 압축적인 그 축약된 스케줄, 시간표를 가지고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연준이 발톱을 뭐 감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적이 가까이 왔을 때 인플레가 아주 근접했을 때 거기서 조준 사격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그때 혹은 그 전 연준의 그 의도가 간파되는 시점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후에 워낙 통화 완화 조치가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는 정책도 조금 축약해서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게 이 달러화와 결국은 통화 정책이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미 최근에 우리 환율도 지금 연중 최고 수준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네. 뭐 딱히 크게 지금 수급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변화 요인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땡기면서부터 좀 달러화의 강세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양털 깎기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실 좀 비속어적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달러화의 약세기에 왜 그 해외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들어와서 한번 싹 자산 가격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강세일 때 쫙 빠져나가면서 이제 한번 흔히 말해 헤쳐먹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이제 어쨌든 한국도 뭐 신흥국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 있지는 않으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얘기인데
그럼 요번에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말씀 나눈 통화 정책과 연결해서 환율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은 좀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의 달러 강세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이번 어쨌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뭐 한 2, 3년이 될지 1, 2년이 될지 이 기간 중에 오히려 신흥국은 조금 투자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똘똘한 신흥국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 신흥국에 이제 경기 확장되고 대기 경기 이제 뭐 정말 좋아지고 신흥국도 이제 백신을 맞고 뭐 이렇게 좀 경제 활동도 이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좀 반대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가 통화 정책과 연결돼서 조금 지루하게 아주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묵직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자본 흐름이 신흥국 쪽으로 굉장히 선택적으로는 가겠지만 신흥국 전반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통화량의 그 유동성 그 증가 규모가 1년 사이에 2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다 회수하기는 어렵겠죠. 네. 양적 긴축이나 이런 걸로 다 회수하고 정상적인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가로 어쨌든 그 연준의 어떤 그 통화량 공급이 여기서 이 현 수준에서 멈추는 그런 정책을 저는 그 다음 경기 어떤 사이클을 위해서도 연준은 뭐 조금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묵직한 달러 강세에 조금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표 중에 그 박사님 그 네. 달러하고 신흥국 증시하고 비교해 놓은 거 있으시던데 네. 그러면 사실 지난해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증시에서 대규모의 매도세를 보이고 네. 올해도 지금 뭐 제 기억으로는 한 15조 원 넘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내심 그렇게 팔았으면 이제 곧 돌아오겠지 네. 외국인들. 그래서 사실 또 외국인들이 돌아와 줘야 또 대형주 위주로 가면서 국내 주식 시장도 이렇게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 사실 국내 증권사들의 하반기 전망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3,400, 3,500 전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깔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 기대가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낙관적인 기대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게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네. 뭐 똑같이 과거와 전개된다라는 뭐 법은 없으나 테이퍼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런 그 일련의 통화 긴축 과정에서 그 회색선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의 이제 선진국 통화 대비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유로화로 거꾸로 이제 유로화로 해석하시도 무방한데 뭐 물론 이제 국면마다 이제 조금 주춤할 때도 있고 달러가 뭐 강세로 이제 떨어지는 게 강세입니다. 오른쪽 축이기 역축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하향 그래프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멈췄어요. 먼저 미리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좀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달러도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2015년 말부터는 오히려 달러가 좀 오락가락하고 이때 위안화나 이제 원화도 이제 그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짧게지만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되는 후반기, 그러니까 2017년 정도에는 신흥국 증시도 선진국 대비 굉장히 강세였고 벗어났고 신흥국이 약세에서 그 다음에 달러도 이제 약세로 이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금 뭐 한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고요. 이 전체 기간에 비해서는. 그리고 비로소 신흥국 증시가 조금 아웃퍼폼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좀 약세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는 시작한 시점은 이 양적 긴축까지 다 끝난 2020년부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좀 또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 테이퍼 자체가 통화 긴축이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일련의 통화 긴축의 어떤 연준이 전체적으로 통화 긴축의 어떤 시동을 걸 때부터 자산 시장은 환율 경로를 통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특히나 테이퍼 초반 통화 정책의 긴축 초반에는 시장이 좀 경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풀었는데 돈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과거에는 2%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제 나름대로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지금은 1%포인트 그러니까 한 25bp씩 4번 정도 올리는 4번 정도만 올려도 이때 2015년 이후에 2%포인트 올린 효과가 맞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량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뭐 금리 고작 100pp 뭐 한 4번 정도 올리는 게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지금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서 선별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뭐 경기 확장 후반기에 통화 긴축이 연준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점에는 좀 과거에는 과거 자꾸만 거들먹거려서 과거 죄송합니다. 좋아요. 시청자분들도 과거 좋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과거. 그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분석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죠, 지금이. 과거만큼 좋은 공부 자료가 없죠. 네. 그래서 뭐 똑같이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으나 경기 확장 후반기에는 먼저 경기 확장 전반부에 올라갔던 지금 뭐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은 네. 좀 경기 확장 초반기에는 소재, 뭐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 차트는 2016년 7월이니까 경기 확장 거의 중후반부, 그러니까 뭐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P3 올리고 한참 뭐 한 15분 지난 시점 뭐 이런 시점에서는 얘네들은 좀 맥을 못 치더라. 네. 물론 이제 뭐 지금 경기에서는 이런 수요가 뭐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만 왜 지난번 경우에도 이런 섹터가 조금 이게 지수 대비 언더퍼폼입니다. 절대 수익률이 네, 아닌 절대 거죠? 수익률이 아니라 S&P 500 대비 초과 수익률을 연율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재나 뭐 소재, 뭐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언더퍼폼 지수 대비 많이 못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에서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근데 전체를 이제 합쳐놓으니까 이제 업종이 특성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기 확장 후반기에는 이런 업종들이 약한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경기 확장이 경기가 돌아서는 게 신호가 보일 둥 말둥 할 때 이미 이런 업종들은 스타트를 시작해서요. 해운, 조선, 뭐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시작해서 이미 경기 확장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경기 확장 후반기는 소비가 일어나고 고용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씀씀이도 커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보니까 뭐 단가 좀 올려도 팔리네. 그러면 좀 럭셔리하게 만들고 ASP 뭐 판가 상승 좀 인상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뭐 금리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융주 뭐 좋고 그래서 이런 뭐 금융주, 재량 소비재 이런 것들이 강한 거거든요. 지수보다도 더 올랐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기술주는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이 당시에도 2015년, 16년, 18년 이후에도
조금 소비재 성격이 좀 강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준소비재 개념 그리고 뭐 좀 공급 부족 상태 그러니까 신제품 만들면 뭐 바로 그냥 히트치고 팔리고 뭐 사과 그림 그려진 로고 그려진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가 이제 소비재로서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 뭐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양반 뭐 주식도 좋아진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얼버무리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 소비재, 자동차, IT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고 빠지더라도 얘네들이 조금 적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구조상 이렇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뭐 이런 차트 마지막 차트인데요, 진짜. 네네. 네.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4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시점 2014년 초를 100으로 보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자산들의 이제 수익률을 이제 좀 차트를 그린 건데요. 네. 미우나 뭐 밉지는 않죠. 좋으나 싫으나 주식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바라는 게 2014년 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통화 긴축을 하고 경기 확장이 더 무르익은 상태에서 그래도 다른 자산보다는 주식이 선방했다. 그러니까 돈을 뭐 다 현금화 시키지 않는 한 무슨 자산을 상대적으로 저 선호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주식이 가장 유망한 자산이 됐다. 직전 경기 통화 긴축기에는 경기 확장기와 통화 긴축기에는 주식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됐다라는 거고요. 주식층에서도 기술주가 나스닥이 제일 왜 그랬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찾고 있는데 통화 긴축이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 그 신흥국은 조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도 좀 강세로 가고. 네. 그런데 긴축의 주체, 유동성을 푼 주체이면서 긴축의 주체인 오히려 그 선진국 미국은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통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혼동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달러 가치가 물론 강세로 갔던 점도 있지만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지만 지금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 만한 통화가 뭐지?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다는데 그리고 긴축한다면 그래도 뭐 미국은 재정도 좀 넉넉하게 더 풀고 통화 긴축과 재정 정책을 폴리시 믹스를 조금 더 자유롭게 기축통화국이니까 조금 선택적 대안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유리했습니다. 통화 긴축기에. 네, 그런 결과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반면에 아까 섹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나 구리 이런 경기 민감형 원자재는 2014년을 100으로 봤을 때 조금 언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트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 전에 많이 올랐거나 그다음에 경기는 확장되지만 어쨌든 상품 투자로서의 어떤 그 유가가 그렇다고 폭락한 건 아닌데 2014년부터 그 상품 투자의 매력은 굉장히 그 감소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인 겁니다. 네. 약보합세로. 그런 걸 좀 뭐 이해하신다면 그래도 주식시장 그리고 좀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주 그다음에 다우존스 두 번째 차트인데 가치주나 이제 금융주 산업재가 이제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우존스 이런 것들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사실 뭐 박사님 모시고 뭐 질문도 더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제가 괜히 일부를 많이 잡아본 것 같아서 후회가 되는데 아이고. 오늘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다음에 꼭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면 내년 이후에 통화 긴축이 약간 이렇게 축약해서 진행되면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그래도 시장이 좋을 것 같고 자산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주식 시장 그리고 주식 내에서는 그래도 기술주가 그나마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맞나요? 아유, 퍼펙트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2부 함께 봤는데요. 아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김우정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저희도 참 의미 있는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다루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매크로를 이렇게 한 35년 했지만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전공자들도 계실 거지만 그래서 너무 매크로를 이제 부담스럽게 시청하시는 것보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볍게 부담 없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크로보다는 뭐 어쨌든 저는 버텀업이 돈 잘 벌 기업을 고르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 매크로는 그런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위험이 뭔지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좀 알면 자산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조 지표로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위원님을 통해서 절실하게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박사님께서 스승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 이렇게 2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실게요.